자, 오늘은요, 이 정책론 공부할 겁니다. 정책론. 우리 교재는 198페이지 볼게요. 198페이지. 자, 198페이지 바로 전 페이지 보시면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이렇게. 자, 이 부동산 정책을 구성하는 내용은 크게 이제 두 가지입니다. 일단 부동산 문제가 발생했다. 자, 난개발이 심하다든가, 어떤 사람은 뭐 집도 절도 없다든가, 투기가 극성이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죠. 전부 다 부동산 문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걸 그냥 놔두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어떤 형태로든 정부가 개입해서 해결하려고 할 겁니다. 요거를요, 부동산 정책,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는 여기서 한 5문제 정도 나오는데, 부동산 문제에서는 거의 안 물어봅니다. 거의 안 물어봐요. 근래 들어서 뭐 지문에 15년 동안 한 2번 정도 끼어든 게 답니다. 한 번 정도 이렇게 한 문제로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요거는, 이 내용도 얼마 안 됩니다. 안 되고, 굳이 공부해봐야, 어떤 나라는 빈부격차가 심하고, 어떤 나라는요, 심하지 않다는 얘기죠. 이러한, 그 소득 분배의 측정 구조, 뭐 이런 것들을, 그 요약집까지 공부하는 게 가장 빠릅니다. 제가 5월 달에 요약집 드릴 겁니다. 요걸 가지고 얼마 안 있으면 나올 겁니다. 그거 가지고 할 거니까 간단히 정리하는 게 가장 빨라요. 우리 공부는요, 이렇게 이렇게 두꺼운 책 이렇게 가지고 너저분하게 공부하면요, 이 점수 맞기 상 힘들어요. 그러니까 사고의 폭만 넓히고, 이 실질적으로는 요약집 가지고 이거면 이거, 저거면 저거 딱딱 정리해 나가면서 공부하는 게 가장 빠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하게 이제 공부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부동산 문제 파트, 요거는 요약집 가지고 할 거고, 부동산 정책에서 거의 5문제 다 나옵니다. 부동산 정책. 그래서 몇 장 쭉 넘겨볼게요. 넘겨보시면, 203페이지. 자, 203페이지에 부동산 정책 있어, 없어요? 있죠. 여기에 부동산 정부의 시장 개입의 뭐 개념이라든가 과정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은 그냥 읽어보시면 되고, 한 장 넘겨볼게요. 거의 안 물어봅니다. 자, 204페이지 볼게요. 204페이지에 위에서 10번째 줄에 보니까 정부의 시장 개입 이유 있어, 없어요? 있죠. 여기서부터 이제 시험에 나오는 겁니다. 자, 정부가 왜 시장에 개입하려고 하냐, 그런 얘기입니다. 자, 왜 개입하려는 이유는 크게는 이제 두 가지입니다.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자원이 배분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비효율적으로 자원이 배분됐다는 얘기는 자본주의 메커니즘인 시장기구가, 가격기구가 제대로 균형점에 이르지 못하고 물건이 남아둔다는 얘기죠. 아니면 모자란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누군가는 엄청난 이익을 챙기고 누구는 손해본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걸요, 시장 기능이 실패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장 기능이 실패했다. 자, 예컨대 이런 얘기입니다. 딱 보면 수요와 공급이 이렇게 만나는 점에서 균형 가격과 수량이 딱 결정되는데, P제로, Q제로, 여기서 균형을 이루게 되는데, 만약에 요 점에서 거래가 된다면, 사고자 하는 양과 팔려는 양 일치해야 하네요? 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양과 생산, 공급하고자 하는 양이 딱 일치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원이 아주 모자라지도 않고 남아들지도 않고 효율적으로 배분됐다 해줍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 이제 수요 공급 이론할 때 공부한 거를 잘 생각하시면서 균형에서 벗어나 있다고 치자. P1으로 이렇게 벗어나 있다고 치자. 그러면 이만한 가격에서 물건을 사고자 하는 양은 이만큼이죠. 이 수요 곡선은 사려는 양을 연결한 거니까. 그 다음에 이만한 가격에서 팔려는 양 이만큼이죠. 요 공곡선은요, 팔려는 양을 연결한 거니까. 그러니까 사려는 양은 요거밖에 안 되는데 팔려는 양이 이렇게 많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떤 아파트 단지에 아파트 살려는 사람은 10명밖에 안 되는데 아파트 팔려고 내는구나 2,000채는 된다는 얘기죠. 그럼 물건이 남아야 안 남아요? 남아돕니다. 이거를요, 초과 공급이다 해줍니다. 그러면 물건이 남아돌면 가격이 올라갈 것 같아요? 떨어질 것 같아요? 떨어지지 않습니다. 떨어짐에 따라 우리 수요의 법칙에 따라 가격과 수요량은 반비례합니다. 자꾸 하락하니까 사는 사람들 많아지겠네요, 이번 기회에. 그 다음에 공급의 법칙은요, 가격과 공급량은 비례합니다. 자꾸 가격이 하락하니까 이번 기회에 안 팔고 나중에 팔겠다고, 점점 안 팔겠다고 줄어드는 겁니다. 결국 이 점에서 균형을 이루게 되는데,
어쨌거나 물건이 한 개라도 남는 한은 계속 떨어집니다. 근데 이 점에서는 사고자 하는 양과 팔려는 양이 일치하죠. 더 이상 안 떨어집니다. 거꾸로 해볼게요. 이렇게 P2로 벗어나 있다고 치자. 그러면 이만한 가격에서 물건을 팔려는 양은 이만큼입니다. 근데 사고자 하는 양이 이렇게 많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파트 단지에 팔려고 내놓은 거는 5채밖에 안 되는데 아줌마들이 한 1000명은 가서 서로 살려고 안 살려고요? 살려고 한다. 이걸요 초과 수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살려고 하니까 가격이 올라가 안 올라가요?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올라감에 따라 공급의 법칙에 따라 이번 기회에 자꾸 올라가니까 팔려는 사람이 점점 늘어납니다. 그 다음에 수요의 법칙에 따라 이만큼 살려다 자꾸 올라가니까 왜 자꾸 비싸져? 안 사겠다 줄어드는 거죠. 결국 이 점에 이르는데 자,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시장 자율 조정 기능 해줍니다. 시장에서는요, 자본주의 메커니즘인 시장 기구가 물건이 남아돌거나 모자랄 경우는요, 즉각적이고 신속하게 가격과 수량이 조정되면서 이 점에 이르는 겁니다. 알겠나요? 그래서 항상 이 시장은 효율적으로 자원이 배분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냐면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는요, 오리지널 자본주의 학자들 얘기입니다. 아담 스미스라든가 멜더스 이런 사람 있어요. 마샬 이런 사람들 얘기지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현실적으로는 물건이 남아돌거나 모자란 상태가 지속되면서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는 듯한데 누군가는 엄청난 이익을 챙깁니다. 그럼 반드시 누가 손해보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독점 시장이다. 자, 독점 시장이 존재할 경우는 잠시 하겠지만 얘는 사회적으로 필요로 한 양보다 훨씬 적게 생산하면서 무지막지한 이익을 챙겨갑니다. 그럼 누가 손해봐요? 우리 같은 소비자가 손해볼 수밖에 없어요. 알겠죠? 그리고 이렇게 구조적으로 혹은요 인위적으로 가격이 올라가면 공급량 늘리고 싶은데 정부에서 아파트 못 짓게 하거나 아니면 못 팔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모자란 상태가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할게요. 자, 시장의 자본주의 메커니즘이 균형점에 이르지 못하고 물건이 남아돌거나 모자란 상태가 지속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필연적으로 누군가는 엄청나게 이익을 봅니다. 누구는 반드시 어떻다고요? 손해보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요 비효율적으로 자원이 배분됐다. 아니면 자본주의 메커니즘이 시장 기능을 제대로 발휘를 못해서 실패했다입니다. 여기는 이제 독점이라든가 과점 시장이 존재하거나 규모의 경제가 존재한다. 이런 걸 전부 다 불완전 경쟁 시장이 됩니다. 그 다음에 공공재의 문제가 있다든가 공공재 아니면은요 정보의 비대칭, 정보의 비대칭이다. 아니면은요 외부 효과 이런 게 있다면 필연적으로 물건이 남아돌거나 모자란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누군가는 엄청난 이익을 챙깁니다. 누군 손해본다는 얘기죠. 그래서 안 되겠다. 자, 이런 걸 뭐라고요? 시장 기능이 실패했다. 그래서 이거 해결하기 위해서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이렇게 높여보겠다. 이런 식으로 개입하는 거를 뭐라고 하냐면 경제적 기능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정부의 경제적 기능이다. 정부가 왜 개입하려고 하냐 그런 얘기입니다. 이번에는 자원이 이렇게 아무리 효율적으로 배분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균형점에 이르러서 이 거래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불공평한 소득 분배가 있다. 불공평한 소득 분배가 있다. 자, 이건 또 뭐냐면 이 누구는 무지하게 잘 살고 누구는 무지하게 못 산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니 자본주의 경제에서는 당연히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어가는 거고 게으르고 나태한 자들은요 돈을 조금 벌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자, 요거는요 이런 예를 해볼게요. 갑이라는 사람은요 이 갑부의 아들입니다. 돈이 많은 집안의 아들이라. 자, 이 돈이 무지하게 많기 때문에 아들한테 얘따 3억을 주면서 용돈 쓰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 부족하면 한 1억 더 줄게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얘 돈이 돈 같지가 않을 거 아닙니까? 무지하게 많으니까. 그러면 요 3억을 받아서 어떤 개발이 예상된 지역에 땅을 구입했더니 6개월 만에 6억이 됐다나 어쨌거나 이렇게 해서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얘네들은요, 대한민국에 이제 돈 좀 있는 집안의 자식들이 같이 몰려다닙니다. 그리고 힘께나 있는 집안의 자식들 있죠? 같이 몰려다니면서 술도 마시고 외국에 나가서 골프 같은 거 쳐요, 안 쳐요? 치면서 이 어떤 지역이 개발된다 이런 거를 얘들은 알아 몰라요? 압니다. 지들 아버지가 뭐 정치인이고 자기네 아버지가 재벌이고 하니까 어떤 지역이 개발된다고 알아 몰라요? 알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정보를 가지고
어디에 투자했더니 1년 만에 뭐 12억이 됐거나 어쨌거나.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점점점 12억짜리가 24억이 되고 이렇게 해서 점점 커지는 겁니다. 요 앞부분에 좀 있긴 한데 나중에 해주세요. 요거는 한 15년 전에 조사한 수치인데,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상위 계층의 1% 있죠. 이러한 극소수의 계층이 대한민국의 사유지의 60% 이상을 갖고 있습니다. 요거는 15년 전에 이제 조사한 수치고, 요 교재에도 있을 겁니다. 나중에 할게요. 이제 지금은 더 심해졌을 겁니다. 더 심해졌어요. 자, 근데 을이라는 사람은요, 찢어지게 가난한 집안에 태어났는데, 제가 이제 김포에 살고 있는데, 김포에 2000년도에 조그만 잘 자란 공장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급여가 한 200만 원 정도, 월급이 200만 원 정도 받는 사람이 무지하게 많았습니다. 근데 요즘 한 25년 정도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200만 원 정도 버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여성분들은요, 200만 원 벌 수 있는 직업, 일자리 찾기도 힘든 경우도 무지하게 많습니다. 진짜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25년 동안에 물가가 5배만 올랐다고 치자. 몇 배 올랐다고요? 5배가 올랐다면 콩나물 가격이 5배 오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올랐다면 원래는 1000만 원 정도는 받아야 옛날하고 똑같이 받는 겁니다. 근데 지금도 200만 원 받고 있다는 얘기는 옛날에 비해서 5분의 1을 받고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소득 구조가 무지하게 열악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알겠죠? 뼈 빠지게 일해도 얘네들 가만히 있어도 이런 건 불로소득이라는 겁니다. 점점점 커지는 거고, 열심히 땀 흘려 일하는 대가는요, 점점점 줄어들면서 그 가난도 막 되물려 주는 겁니다. 계속해서. 이거 상당히 문제입니다. 이런 걸 뭐라고요? 불공평한 소득 분배다입니다. 어떤 나라가 건전한 사회다, 건강한 사회라면요, 이렇게 불로소득이 커야 돼요? 열심히 땀 흘려 일하는 대가인 근로소득이 커야 돼요? 근로소득이 커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이 빈부격차가 지나치게 커지면서 계층 간 위화감도 생기고 상당히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소외되는 사람 없이 모두 다 좀 잘 사는 사회를 만들겠다. 사람들 간의 형평성 혹은요, 공평성, 이런 걸 좀 높여보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개입하는 거를요, 정치적 기능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비슷한 용어 같지만 사실은 극단적인 용어입니다. 자, 효율성을 강조하는 나라를 우리는 자본주의 경제체계에 준 겁니다. 사람 필요한 양에 비춰서 생산 공급하는 이러한 기능을 계속 유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원이 매우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이제 형평성을 강조하는 나라를 사회주의 국가 혹은요, 공산주의 국가 이렇게 하는데, 얘네들은요, 보통 공동으로 생산해서 공동으로 분배하는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도 200만 원 가져가는 거고, 뺀질 하는 사람들도 200만 원 가져가는 거죠. 그리고 그 열심히 일 안 해도 그냥 되니까 어떤 불량품도 많이 생길 수밖에 없고 하니까 절대적인 빈곤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구조를 뭐라고요? 사회주의 국가라는데, 대한민국은요, 자본주의예요, 사회주의 국가예요? 자본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이렇게 효율성을 가장 큰 기반으로 하는 경제 체계입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의 형평성은 달성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죠. 우리가 겨울철에 굶어 죽거나 아니면 집 도절도 없는 사람 있으면 대화한대요? 아니고 달동네 같이 그지 같은 집에 살면 대화한대요? 안 되겠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형평성을 달성할 것인가, 이런 걸요, 사회적 목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려고 개입하는 거를요, 이거를 정치적 기능이라 하는데, 이따가 하겠지만 이 주택과 관련된 정책들은 대부분 이 정치적 목적으로 개입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러니까 임대료 같은 건 좀 지원해 주겠다, 극빈층들을 위해서. 아니면요, 공공 임대 아파트 지어서 공급하겠다는 얘기죠. 이런 형태가 다 이 정치적 목적으로 개입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거기에 204페이지. 자, 이외에서 10번째 줄에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이유는 양괄호 1번의 정치적 기능으로, 동그라미 1번의 앞쪽에 형평성 등 국가가 추구하고자 하는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개입하는 거 있죠? 이런 형태인데, 요거는 예를 들어서 동그라미 2번에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 정책이라든가, 아니면 달동네 같은 걸 좀 개선하기 위해서
불량주택 개선 같은 거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형태로 개입하는 거를 다 뭐라고요? 정치적 기능이다 해줍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경제적 기능은요. 동그라미 1번의 중간 정도의 시장 기능이, 자본주의 메커니즘인 시장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여 물건이 남아도거나 모자란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자원 배분이 왜곡되는 시장 실패를 수정하기 위하여 정부가 개입하는 것을 뭐라 한다고요? 경제적 기능이다. 여기는 이렇게, 자, 이렇게 좀 암기하셔야 됩니다. 암기하셔야 되는데, 독교 왜공비 이렇게 기하세요. 독교 왜공비다. 이렇게 또 독과점 시장이라든가 규모의 경제 두 가지 합쳐서 이거를요, 뭐 이 불안정 경쟁 시장 해줍니다. 그 다음에 공공재, 독교 왜공비 이런 식으로 독교 왜공비 읽어볼게요. 자, 거기 보면 동그라미 2번에 뭐 불안정 경쟁 시장인 독과점이라든가 규모의 경제, 그 다음에 외부 효과, 동그라미 2번입니다. 공공재라든가 정보의 비대칭성 이런 것들이 시장 실패를 가져온다. 다시 말하면 이런 게 있다면 물건이 남아돌거나 모자란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누군가는 엄청난 이익을 챙깁니다. 누가 손해봐요, 안 봐요? 손해보죠. 그래서 요거를 해결하려고 개입하는 거를 뭐라 한다고요? 경제적 기능 해줍니다. 그리고 물건이 남아돌면 그 나라는 적정한 낭비를 가져올 수밖에 없으니까 그 나라가 적정한 성장을 할 수 있어 없어요? 없죠. 부쩍부쩍 성장하기 위해서라도 개입하는 겁니다. 이렇게 개입하는 거를요, 경제적 기능이다. 자, 지금부터 시장 실패와 관련된 얘기들을 쭉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조금 자세히. 오른쪽 볼게요. 205페이지 맨 위쪽에 시장 실패 있어 없어요? 있죠. 자, 그 밑으로 쭉 중간 정도에 보면 불안전 경쟁 시장인 독과점 시장이라든가 규모의 경제, 요거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독점이라는 것은 공급자가 한 명인 시장, 과점 시장은요, 공급자가 2명 내지 뭐 대여섯 명이 그 지역을 지배하는 이러한 시장을요, 아니면 시장을 지배하는 시장을요, 과점 시장 해줍니다. 그러면 독점 시장은 자, 왜 시장 실패를 가져오나 보겠습니다. 자, 먼저 독과점은 어떤 지역이 공급자가 한 명밖에 없다. 공급자가 한 명밖에 없는 시장을 뭐라고요? 독점 시장이라는 겁니다. 독점 시장은 공급자가 얘들밖에 없으니까 지들 맘대로 가격을 올리거나 내릴 수 있어 없어요? 있잖아요. 지들밖에 공부 안 하니까. 근데 가격을 자꾸 건들게 되면 시민단체가 가만히 있지 않겠죠? 요즘에는 시민단체 힘이 굉장히 세져갖고. 그러니까 얘네들은요, 경제학적으로 생산량 조정을 통해서 우회적으로 가격을 결정하는 이러한 형태를 취해야 됩니다. 예컨대 A라는 방법이 있고 B라는 방법이 있는데 A라는 방법은 물건을 1000개를 생산하는 방법이고 얘는요, B는 100개만 생산한다고 치자. 그러면 1000개 생산할 때 가격은 한 1000원 정도 한다고 치자. 근데 만약에 100개만 생산하게 되면 가격이 올라갈 것 같아요? 떨어질 것 같아요? 올라갑니다. 시장에 마늘이 무지막지하게 많이 나와 있다. 그러면 가격은 폭락할 수밖에 없는데 나와 있는 마늘이 몇 개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서로 살려고 하니까 가격이 안 올라가요?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경제학적으로 한 10,000원 정도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산해도 매출액은 100만 원. 매출액이 뭐냐면 파른 금액을 얘기합니다. 이렇게 생산해도 매출액은 100만 원. 그러면 어떻게 생산해든 매출액은 거의 비슷해요, 안 비슷해요? 비슷해집니다. 그러면 공급 독점자는 굳이 A라는 방법으로 생산할 것 같아요? B로 생산할 것 같아요? A라는 방법으로 생산하는 게 아니라 B로 생산하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조금만 생산하게 되면 어차피 매출액은 동일할 바에는 조금만 생산하게 되면 원재료도 10개 구입할 거 1개만 구입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사람도 10명 채용할 거 1명만 채용하면 되죠. 그리고 수도요금, 전기요금, 가스비라든가 각종 관리 비용도 10분의 1로 줄어들죠. 그럼 얘네들은 무지막지한 이익을 챙겨갑니다. 그럼 누가 손해봐요? 우리가 손해죠. 우리가 원래는 한 1,000원만 내도 되는데 막 10,000원씩 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손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런 식으로 얘네들은요, 사회적으로 필요로 한 양보다 훨씬 과소 생산되면서 얘들은 무지막지한 이익을 챙겨갑니다. 자, 그리고 얘네들은요, 유유설비가 존재하면서 유유설비다. 공장은 얘들 무지하게 크게 지어놓고, 이렇게 크게 지어놓고 생산을 조금밖에 안 하죠. 그럼 이거 남아 도는 거, 이런 게 있는 거 전부 다 시장 실패로 이어지는 겁니다. 공장 지었으면 다 적절히 다 이용해야 될 거 아닙니까? 뺑뺑뺑 놀고 있으면 이것도 자원의 낭비를 가져오는 시장 실패를 가져오는 겁니다. 되셨죠? 이렇게. 자, 그래서 안 되겠다. 정부가 이제 개입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정부가 이제 독점 규제에 관한 법률 이런 걸 정해서 생산량을 자꾸 높일 수 있게끔 그 여러 가지 규제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는 걸요, 독점 혹은 과점이라는 거고, 이번에는 규모의 경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규모의 경제다. 자, 규모의 경제라는 것은요, 규모가 점점 커짐에 따라서 한 개 단위당 장기 평균 생산 비용이 점점 줄어든다. 말이 어려우니까 어쨌거나 개당 비용이 점점 줄어든다는 얘기죠. 이런 걸요, 규모의 경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위당 생산비가 점점 줄어드는 이러한 효과. 그러면 규모가 커질수록 비용이 점점 줄어드니까 이익은 커진다는 얘기예요? 작아진다는 얘기예요? 단위당 이익은 커진다는 얘기죠? 비용이 줄어드니까 이익은 커져요, 작아져요? 수익에서 비용을 뺀 거를 뭐라고 하냐면 이익이라는 겁니다. 근데 비용이 점점 줄어들니까 빼는 금액이 줄어드니까 이익은 커져요, 작아져요? 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할게요. 규모가 커질수록 단위당 생산비가 줄어든다는 얘기는 거꾸로 한다면 규모가 커질수록 이익은 커진다는 얘기죠. 단위당 이익은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덩치가 클수록 이익은 점점 커질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걸요, 규모의 경제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동네 이제 마트 같은 경우, 조그만 마트 같은 경우는 물건을 대량 구입하는 게 아니라 소량 구입해서 소량 판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비싸게 구입해서 비싸게 파는데,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롯데마트라든가 이마트 있죠? 얘네들은 물건을 대량 구입해요? 소량 구입해요? 대량 구입할 때는 싸게 구입할 것 같아요? 비싸게 구입할 것 같아요? 무지하게 싸게 구입합니다. 항상 제가 얘기하듯이 내가 지나가다가 수박 한 통을 구입할 때는 10,000원인데 아저씨 내 유치원생한테 다 주려고 여기는 리아카 있는 거 다 주세요. 7,000원씩에. 그러면 아저씨도 팔 수 있는 거죠? 이런 걸 뭐라 한다고요? 규모의 경제라는 겁니다. 규모가 커지면 점점 단가가 내려갈 수밖에 없어. 비용이. 그러니까 이런 걸 뭐라고요? 규모의 경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마트 같은 경우는 물건을 무지막지하게 대량으로 구입하니까 싸게 구입해요? 비싸게 구입해요? 무지하게 싸게 구입하니까 조금 싸게 팔더라도 그 지역을 지배하는 구조가 됩니다. 자, 우리 수업 끝나고 집에 가다가 들고 있는 가방에다가 물건을 몇 개 구입할 정도로 물건을 구입한다. 그러면 그냥 동네 그 조그만 마트 갑니다. 조그만 편의 구멍가게 가요. 근데 내가 이제 바구니 정도로 물건을 구입할 정도로 물건을 구입한다. 그러면 거의 대부분요, 이렇게 대형마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물며 카트에다 물건을 물건을 실을 정도로 많은 양을 구입하죠. 그럼 거의 100% 다 어디로 가요? 대형마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네 조그만 구멍가게는요, 그냥 들러리로만 하는 겁니다. 물건 몇 개 팔면서. 실질적으로요, 대형마트들이 그 지역을 지배하는 구조입니다. 현실적으로. 알겠나요? 그래서 물건 몇 개 사는 거 외에는, 귀찮으니까 몇 개 사는 거 외에는 다 구멍가게 가지, 실제로 다 어디로 가요? 대형마트가 지배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요거를요, 뭐라고 하냐면 자연 독점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마트는 여러 개 많이 있지만 자연스럽게 이 규모가 그 지역을 독점하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독점의 피해하고 똑같은 효과가 나타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대표적인 시장 실패입니다. 대표적인 시장 실패. 자, 이번에는 어디냐면요, 205페이지 아래쪽에 외부 효과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자, 외부 효과는요, 이런 얘기입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을한테 참외를 100개를 팔았습니다. 을한테 팔았어요. 그러면 거래 당사자네요. 그러면 참외를 택배로 팔았는데 받아봤더니 20개가 썩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을은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지 않아요?
가만히 않겠죠? 당장 전화해서 계약 취소할 테니까 가져가라. 아니면 돈을 깎아달라고 할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이 그 거래 당사자들끼리는 누구한테 손해 입혔으면 그냥 시장 기능에 맡기면 돼요. 지들끼리 알아서 깎아주거나 아니면 계약 취소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굳이 정부가 나설 필요가 있어 없어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거래 당사자들끼리는 알아서 놔두면 돼요. 놔두면 되는데 이 갑이라는 사람이 어떤 행위를 했는데 자기하고 전혀 모르는 제3자입니다. 생판 본 적도 없어요. 자, 이 사람한테 손해를 입혔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차 끌고 가다가 지나가는 여자분을 넘어뜨려서 코를 깨뜨렸다는 얘기죠. 그러면 의도한 건 아니지만 어쨌거나 손해 입혔으면 보상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보험 처리해야 되지. 그냥 도망가면 뺑소니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보험 처리하든지 이렇게 보상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조금 이따 하겠지만 분명히 손해 입혔는데 보상도 안 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런 경우도 있나요? 있으니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냥 시장 기능에 맡겼더니 보상도 안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있어요. 그래서 그럼 이걸 그냥 놔두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얘들은 가만히 있다가 크게 손해보는 거고 얘들은요 보상도 안 하니까 이득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안 되겠다. 정부가 좀 나서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거를요 외부 효과다. 근데 이거는 부동산 관련돼서 중요성이 좀 있기 때문에 따로 한 문제를 물어보기도 합니다. 따로. 그러니까 요거는 잠시 후에 다시 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한 장 넘겨볼게요. 넘겨보시면 공공재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공공재. 지금 뭐 하는 거냐면 계속해서 시장 실패가 나타나는 구체적인 이유들을 좀 살펴보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공공재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자, 공공재라는 것은 공공하면 국가나 지자체, 정부 투자기관 이런 걸 공공이라 하는데 공공이 만든 재화라고 해서 공공재가 아닙니다. 여기서는요 도로라든가 아니면 공원이라든가 뭐 교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생각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두 가지 특성을 갖고 있는 재화를 공공재 이렇게 합니다. 어떤 특성이냐면 첫 번째는요 비경합성이라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사과가 하나 있다 그러면 이걸 서로 먹으려면 뭐 돈을 많이 지불한 자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돈을 많이 지불한 자가 먹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걸 둘이 싸울 수밖에 없다, 경합할 수밖에 없다, 이런 걸요 경합성이다. 근데 우리 도로 같은 경우는 A가 이용하더라도 B도 이용할 수 있는 거죠. 둘이 싸울 필요가 있어 없어요? 없는 겁니다. 여기서 저기 공업탑까지 가는데 누구는 걸어갈 수 있고 누구는 못 걸어가고 하는 거 없잖아요. 다 같이 그냥 걸어갈 수 있다. 다투지 않고 다 같이 소비할 수 있다는 얘기죠. 함께 소비하더라도 누구는 소비 못하고 누구는 소비하고 이런 거 없잖아요. 이런 거를요 비경합성이다. 말이 어려우니까 그냥 싸울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같이 이용하면 돼요. 두 번째는요 비배제성이라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자, 비배제성은요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사람들도 소비에서 배제할 수가 있어 없어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걸요 비배제성. 자, 그리고 모의고사 같은 거 보셨나요? 아직 안 봤죠? 30일 날이요? 모의고사 보면 점수가 안 나올 겁니다. 지금 나오는 게 더 이상합니다. 이 점수가 나오려면 동일한 문제를 계속 반복해서 봐야 됩니다. 다른 학원에서도 점수가 왜 이렇게 안 나옵니까? 18점 맞았답니다. 점수 안 나온 게 정상입니다. 찍어도 이제 20점 맞는데 18점 나왔다. 17.5점인가 이렇게 나왔대요. 이렇게 점수 안 나오는 게 정상입니다. 점수가 나오려면요, 우리 시험 문제 동일한 문제를 반복해서 봤을 때 요거면 답이 문제 나오면 바로 찍고 택하고 해야 돼요. 그런 연습을 해야 점수가 나오는 거지. 그냥 막연히 알고 있는 상태에서는 점수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절대 걱정 마시고 점수 안 나오는 게 정상입니다. 되시죠? 점수가 한 80점 나왔다 그러면 공부 한 3년 한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걱정 마시고 지금 안 나오는 게 정상입니다. 알겠죠? 안 나오는 게. 그러니까 그냥 한번 보시고 문제가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래도 문제는 계속 풀어보셔야 돼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되겠죠? 이렇게. 자, 그래서 이러한 두 가지 특성을 갖고 있는 재화를 뭐라고 하냐면 공공재해줍니다.
그러면 비배제성은요,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사람들도 소비에서 배제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거를요 비배제성.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남루한, 그러니까 도로는 뭘로 가지고 가는 거냐면 국가 세금 가지고 가는 거를요 국도해 줍니다. 지방세를 가지고 도로를 까는 거를요 지방도로 하는데 어쨌거나 세금 갖다 까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떤 남루한 사람이 도로 앞에 걸어갖고 있으니까 시청 직원이 가서 당신 주민등록증 좀 내보라고 한 거죠. 봤더니 검색해 봤더니 세금 안 낸 거 아닙니까? 지방세. 당신 세금 안 냈으니까 도로 걸으면 안 돼. 그런다고 해서 이 사람이 안 걷나요? 메롱하면서 도망가면서 날아가요? 아니면 걸어 도망가요? 그러니까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사람들도 소비에서 배제할 수가 있어 없어요?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걸요 비배제성 해줍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특히 이런 문제 때문에 자, 이 사적 주체한테 맡기게 되면 무임승차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 무임승차라는 게 내가 뭐 공장을 지어서 필요에 의해서 도로를 깔았는데, 자, 남들은요 돈도 안 내고만 이용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톨게이트 설치해서 뭐 이 직원 채용해서 돈 받으면 돈이 더 들 수 있죠. 그러니까 나도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뭐하러 내 돈 들여서 도로를 까냐? 나도 남들이 깔아놓으면 공짜로 이용하겠다는 얘기죠. 이런 걸 뭐라고요? 무임승차라는 겁니다. 무임승차 문제 때문에 사적 주체인한테 맡기게 되면, 개인이나 기업들한테 맡기게 되면 항상 과소 생산됩니다. 과소 생산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필요로 하는 양보다 훨씬 적게 생산되니까 정부가 나서서 도로도 깔고 공원도 만들고 이렇게 하겠답니다. 이런 거를요 공공재 이렇게 합니다. 공공재. 자, 그리고 참고로 이 공공재는요 일반적으로 정부나 지자체가 이제 이런 걸 건설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건설하는데 무조건 정부나 지자체가 건설한다고 해서 공공재가 아닙니다. 요 두 가지 특성을 갖고 있으면 다 뭐예요? 공공재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공중파 방송, 공중파 방송이 있는데, 자, 사기업이 운영하는 방송인데 내가 이제 지나가다가 길거리에 가서 라디오를 사서 들을 수도 있어 없어요? 됐죠? 그러니까 그잖아요. 굳이 서로 이용하려고 싸울 필요가 있어 없어요? 라디오 사서 들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신료 같은 거 안 들어도 들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사람들도 들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도 다 뭐가 된다고요? 공공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정부라든가 지자체가 이걸 건설한다고 해서 이걸 공공재가 아닙니다. 이 두 가지 특성을 갖고 있는 재화를 뭐라고요? 공공재 이렇게 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거기에 206페이지 딱 중간 정도에 보니까 거래 당사자의 정보의 비대칭성, 정보의 비대칭성. 자, 그리고 옆에 똑같은 얘기입니다. 정보의 불확실성. 이것도 전부 다 똑같은 얘기예요. 자, 정보의 대칭이라는 것은 어떤 정보를 알고 있으면 다 같이 알고 있는 것이죠. 모르고 있으면요 다 같이 모르고 있는 거를 대칭성이 있다 해줍니다. 근데 비대칭은요 어떤 정보를 누구나 알고 있기도 모르고 있다는 얘기죠. 어떤 사람 알고 있고 어떤 모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걸요 비대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 정보가 적은 자는, 자, 정보를 적은 자는 필연적으로 자신에게 뭐 손해가 되는, 손실이 되는 비최적 거래 혹은요 비효율적 거래가 될 수밖에 없어요. 비효율적인 거래가 될 수밖에 없어요. 물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나중에는 불공평한 소득분배로 이어지기도 하는데 여기서는 시장 실패 쪽에 초점을 맞춘 겁니다. 정보가 적은 자는 반드시 자신에게 뭐가 된다고요? 손해가 되는 비최적 거래가 될 수밖에 없다. 자, 여기서는요, 어떤 형태로 나타날 수 있냐면, 동그라미 2번에 세 번째 줄에 끝에 게 역선택 있어 없어요? 있죠. 동그라미 2번에 세 번째 줄에 끝에 게 역선택 있어 없어요? 있고, 그 밑에, 바로 밑에 줄에 도덕적 해이, 이런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요거는 약간 어려운 얘기인데, 아직은 이제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요즘에는 시험을 좀 어렵게 물어보기 때문에 요것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도덕적 해이라는 게 있고요. 도덕적 해이다. 아니면은요, 역선택, 이런 형태로 나타납니다. 자, 도덕적 해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의
숨겨진 행동이요. 거래 이후에 나타났답니다. 나타남. 이런 거를 뭐라 하냐면 도덕적 해이다. 숨겨진 행동이 자, 거래 이후에 나타났다. 그리고 역선택은요. 숨겨진 재화의 특성을요. 모르고 거래한 겁니다. 모르고 거래하는 이런 형태를요. 잘못된 선택했다. 역선택했다. 제대로 선택을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를요. 역선택해 줍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거 보험사가 있고 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자, 갑이라는 사람은 지금 공장을 운영하는 사람인데 지금 얼마 안 있으면 이제 공장이 망하는 게 100%입니다. 장사 하도 안 돼서 창고에 물건이 쌓였어 안 쌓였어요? 쌓였죠. 그래서 얼마 있으면 망하는 게 100%입니다. 그래서 얼마 있다 망할 거니까 이 사람이 보험사 몇 군데 찾아다니면서 화재보험 계약을 체결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보험사 입장에서는 보험료 많이 준다고 하니까 기업이 이제 보험에 가입하니까 보험료 많이 준다니까 좋다고 월시구나 좋다고 계약 체결했어 안 했어요? 했죠. 했는데 곧바로 무슨 일 저지르면 표시가 나요 안 나? 나죠. 그러니까 한 3개월 정도 지나서 그 공장하고 창고를 일부러 막 불을 지른 거 아닙니까? 완전히 전소시킨 겁니다. 그럼 원인을 파악하기도 쉬워요? 어려우니까 어쩔 수 없이 보험사에 물어줄 수밖에 없네요. 그죠? 이렇게 이 사람의 숨겨진 행동이 거래 이후에 나타났다는 얘기죠. 그러면 만약에 이런 사람 이런 행동을 할 거라는 걸 알았더라면 계약 체결했어 안 했어요? 안 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 이런 걸 제도적 허점을 이용해서 어떤 이익을 누리려는 사고를요 도덕적 해이해집니다. 우리가 이제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기 전에는요 사고가 나면 자기가 물어내야 되죠. 자기가 이제 물어내야 되는데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잘 자란 사고는 보험사도 다 물어줘 안 물어줘? 물어주니까 이 나태한 운전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대충 운전할 수 있죠. 이렇게 그잖아요. 웬만한 보험사 물어주니까 그래서 이런 걸 다 뭐라 한다고요? 도덕적 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막기 위해서 보통 공동보험이라고 해서 조그만 큰 사고 나면 자기도 죽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조그만 잘 자란 사고 나면 자기도 한 10% 정도는 이렇게 보상료를 내는 조건으로 이렇게 이제 가입합니다. 아니면 자꾸 사고를 내면은 할증료 같은 거 부과시켜서 나중에 보험료만 올리겠다는 얘기죠. 이런 게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걸 뭐라고요? 도덕적 해이입니다. 그 다음에 역선택은요, 숨겨진 특성을 모르고 거래했다. 예를 들어서 요거는요, 이 매수자입니다. 아파트 살려고 하는 자, 사는 자. 그 다음에 요거는요, 매도자는요, 아파트 팔려는 자. 아파트 팔려고 하는 사람은 이 자신의 아파트가 이제 층간소음이 무지하게 심합니다. 근데 층간소음이 심한 거를 막 떠벌리면서 사는 사람한테 우리 아파트 층간소음이 무지하게 심해요. 이렇게 해서 떠벌리면서 팔려나요? 조용히 팔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걸 모르고 거래한 사람은 장까지 치르고 이사까지 끝난 다음에 저녁에 자려고 하는데 한 6시부터 막 띵띵띵띵 그 피아노 소리가 들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도 잘 치는 사람이 어쩌다 한번 치면 그래도 들을만한데 알고 봤더니 동일한 멜로디가 계속 반복해서 들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꼬맹이들 가리키는 피아노 학원 아닙니까? 요거 동일한 멜로디가 막 계속 들리면요 살인의 충동이 나타납니다. 진짜 한번 그 당해보지 않은 사람 몰라요. 계속해서 자 그러면 만약에 이러한 층간소음이 심하다는 거를 알고 거래했다면 얘는 싸게 거래하거나 거래 안 했겠죠. 근데 모르고 거래한 사람들은요 크게 손해볼 수밖에 없어요. 우리 중고차 같은 경우에도 중고차 살 때 중고차의 특성을 잘 알아요 몰라요? 모르고 거래하는 게 거의 대부분이죠. 그러다 보니까 잘 모르고 거래해서 크게 손해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런 걸 해결하려고 층간소음 같은 거 이런 것도 해결하려고 사실은 중개사 제도가 도입된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중개사가 되시면 거래 대상물 확인 설명서를 통해서 웬만한 재화의 특성 같은 거죠. 아파트 특성 같은 거는 다 거기다가 기록해 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상당한 이것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겁니다. 중개사한테도. 알겠죠? 그리고 옛날에는
중고차를 그냥 뭐 팔고 끝났는데 지금 뭐 옛날에 뵀지만 요즘에는 다 그냥 한 2년 정도는 AS 하는 조건으로 합니다. 그 신차 구입할 때 AS 받죠? 그런 식으로 다 받도록 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 그 사고 내역 같은 거 다 적어서 줘야 돼요. 줘야 됩니다. 이런 게 하나의 해결책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중고차 살 때 사고 내역 같은 거 다 적어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것도 법률 규정을 위반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해결하는 게 뭐라고요? 역선택이다. 이런 형태가 나타난다는 얘기죠. 이렇게. 자, 지금까지 한 거를 문제를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디냐면, 자, 206페이지에 있네요. 206페이지. 206페이지, 자, 위쪽에 박스 바로 아래 기출문제 보겠습니다. 박스 바로 아래 중간 정도에, 자, 공공재는 찾으셨나요? 소비에 있어서 비경합성, 비배제성에 의해서 비용, 대가를 부담하지 않는 사람들도 소비할 수 있어 없어요? 있다. 2번 볼게요. 공공재의 공급을 사적 시장에 맡기게 되면 사회에서 필요로 한 양보다 훨씬 어디 갔나요? 없어졌네요. 과소 생산된다. 이렇게. 그 다음에 맨 아래 볼게요. 맨 아래. 자, 부동산 시장에서 시장 실패 원인에는 독규 왜공비다. 그러니까 공공재라든가 정보의 비대칭성, 외부 효과, 그리고 이런 것들을요, 불안정 경쟁시장,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안전 경쟁시장. 자, 이렇게 해서 요 정도만 기억하시고, 이렇게 할게요.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